저희 의뢰인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데 이분이 피의자로 어쩌면 전환될 수도 있어서 참고인 조사만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의뢰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죄를 받는다? 진짜 안 했는데 유죄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보통 변호사들은 대략적으로 보고 이게 죄가 될 것 같으면 자백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죄를 다투다가 이 주장이 부러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부러지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든요. 반성을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무죄를 다투는 거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같은 사건을 받더라도 이 무죄를 다투자라는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의뢰인이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검사가 될 사건을 기소한단 말이에요. 죄가 안 될 것 같은 사건은 다 거른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들은 진짜 검사가 봤을 때 죄가 입증된다고 보는 사건에 한해서 기소하기 때문에 무죄율이 그래서 낮은 거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서 많은 변호사들이 또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을 정말 열심히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그만큼 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조금만 열심히 들여다보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 그걸 그냥 지나치고 그냥 인정하는 케이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성향상 수임료를 받고 일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의뢰인한테 받는 돈이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우리가 1, 2천만 원도 되는 건데 그 돈을 받고 이걸 제대로 안 한다는 건 성향상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좀 꼼꼼하게 보다 보면 이게 한 번씩 이게 탁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불이 탁 켜진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그걸 좀 집착을 해서 좀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돈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걸 받은 만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건을 하다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호기심,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럴 때 의뢰인하고 상의를 해서 성심성의껏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좋은 판결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변호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계기가 예전에 사실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1년차에서 2년차 사이일 텐데 강제추행 사건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그냥 자백하자라고 의뢰인을 엄청나게 설득했던 사건이거든요. 이분은 근데 강제추행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다투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정말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는 자백하는 게 맞다. 이건 모든 증거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나는 그때 그 사건을 무죄를 다투라고 하면 난 수임 못하겠다.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건을 무죄를 다투기로 하고 그 사건을 증인신문을 한 4명을 했거든요. 의뢰인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증인신문 하면 할수록. 선고일이 지정이 됐는데 이 판사도 처음에는 유죄라고 생각했나 봐요. 나중에 판사가 얘기하는 것이 마지막에 입장을 자기도 바꿨대. 자기도 처음에 유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판결문 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면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게 극적으로 이게 무죄가 나오다 보니 그때부터 내가 겸손해지더라고. 사실은 그 강제추행 사건 무죄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생사람 잡을 뻔했잖아. 어떻게 보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강제추행 전과자를 만들 뻔한 거야. 그게 계기가 돼서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봐야겠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꼼꼼하게 보는 게 그때부터 좀 습관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서 젊은 부부 이혼 상담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새는 또 SNS가 발달해서 질톡이나 앙톡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보면 기혼자 방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만남의 기회도 많이 유혹이 많아요. 부여가 되고 유혹이 많죠. 상간자 소송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해 드리죠. 이러면 위자료가 나오겠다, 아니면 얼마쯤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걸. 네. 그러면 거기에 기초해서 상담을 또 하시고 거기에 수임도 하시고. 그러면 양육권 싸움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그 자녀의 의사에 반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5살이 넘어가면 보통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정서적 유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의사랑 상통하잖아요. 보통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남편이 넌 평생 전업주부였는데
하는데 법원이 너를 뭘 보고 애를 양육하게 해주겠느냐. 넌 경쟁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넌 양육권을 가질 수 없어. 근데 많은 전업주부들이 그게 진짜 맞다고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전업주부들이 오히려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 정서적으로 유대관계가 훨씬 더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래서 자녀가 보통 엄마랑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업주부 엄마가 양육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데 그 경제적인 부분은 아예 안 보진 않지만 그렇게 엄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닌 것이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받지 양육비를 받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오히려 전업주부가 양육권을 가지고 온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근데 남편이 돈을 정말 많이 벌면 양육비의 어떤 비율, 금액도 달라지나요? 그렇죠. 양육비는요 재산과 상관없이 버는 돈 소득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는 측면이 커요. 물론 재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중요한 건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책정이 보통 됩니다. 많이 보통 벌면 많이 줘야 되는 거. 그렇죠. 많이 벌면 많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구나. 그게 인터넷 검색해보면 요새는 잘 돼 있어서 이 가정법원에 그 양육비 부담표가 있거든요. 네. 그게 연도마다 갱신돼서 나와요. 그러면 그 표에 보고 대략적으로 양육비를 정하시면 돼요. 변호사님 네. 쉬실 때는 뭐 하시는지, 쉴 때 취미생활 같은 거 혹시 있으신지? 요새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죠. 일할 때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쉴 때는 어떻게든 체력을 보충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체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저는 마사지를 받는 거. 그게 좋더라고. 이게 3단 콤보인데 뭐냐면 헬스장에서 최소한의 그 웨이트를 한다거나 달린다거나 네. 좀 강도 낮게 네. 그 운동을 하고 마사지를 받은 다음에 네. 푹 자고 일어나면은 피로가 많이 풀리거든요. 이 변호사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체력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쉴 때 이렇게 확 쉬어줘야 된다. 체력을 좀 보충해야 된다. 아니면 누워서 UFC를 즐겨봅니다. 네. 제가 그래도 경찰 조사도 많이 하고 이게 또 싸우는 직업이잖아요. 본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UFC, 투사. 이게 변호사가 사실은 이 본질이 검투사거든요. 돈 받고 대신 싸워주는 역할. 단지 주먹으로 안 싸울 뿐이지. 이렇게 글로 싸우고 말로 싸우는 직업이잖아요. 그 본질이 비슷하거든요, UFC. 그래서 그 UFC 선수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죠. 정말 열심히 싸운다. 좀 비슷한 직업인 것 같아.